자, D사이트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저희가 개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시간은 12시, 11시 56분쯤 끝나게 됩니다.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죠? 왜냐면 저희를 사랑하시니까요. 아, 맞습니다. 한 5분 줄어들었거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줄어든 시간만큼 저희가 질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적으로 더 알차게 그리고 재밌게 오늘도 이 오전장 같이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타버스? 네, 제가 코로나 때 네. 비대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대외 활동이 진짜 많이 열렸어요. 근데 요즘은 좀 예전 같지 못한 것 같긴 한데 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풍부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혼합 현실 헤드셋의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역시 메타버스는 신기루로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장이 열리려면 어떤 것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뒤에는 또 리포트 있죠? 네, 오늘 불만하는 리포트 3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빚것 결정 이후에 앞으로의 경기 상황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 관련된 얘기들 해볼 거고요. 그리고 조선 관련한 이야기, 반도체 관련한 산업 이야기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이 오늘 나오시는데 네. 다른 방송 가셔서 요거 관련해서 녹화한 게 조회수 한 17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잘해야겠네요. 그래서 요거 17만은 아니더라도 한 17,000에는 꼭 나와야 되니까 네. 이따가 불만나는 리포트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막힌 투자 함께에서는 오늘 또 이제 9월의 거의 마지막 주이자 또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금투세 관련해서도 중요한 또 결정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막힌 투자 함께해서 오늘 월요일장 그리고 9월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알차게 그리고 맛있게 구성된 런치박스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 토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해볼 내용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다루는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신세계일까 신기루일까 아직까지 안 정해졌을까요? 근데 왜 메타는 이 혼합 현실의 헤드셋 개발 중단을 선언을 했을까요?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와 계시고요.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알머리 제이스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이제 VR, XR, MR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주목한 거는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근데 과연 잘 됐을까 해서 지금 중간 평가를 보면은 그렇게 잘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판매량 목표했던 거에 한 10분의 1 정도였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번 연도에 50만 대 판매를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는 10분의 1은 아니군요. 15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분 이 XR, VR, MR 이런 거 좀 쓰십니까?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박지영 차장님? VR, AR, XR인데 MR은 뭐죠? 그 음원 아니고? 노래방 MR.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근데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저는 안 써봤습니다. 그 리조트나 이런 데 가면 요새 이제 오락실 한 켠에 그런 게 있어서 한두 번 해보긴 했는데 네.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써봤는데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예전부터 그 비전 프로, 네. 비전 프로 공개했을 때부터 안 될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컨텐츠의 부재.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조금 발생시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비전 프로나 그 메타에서 나오는 이름이 뭐였죠? 어떤 거? 메타에서 하는 메타 퀘스트. 일단은 비전 프로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400만 원, 500만 원 하죠. 400만 원, 500만 그렇죠. 원 하는데 그래도 살 사람은 산다. 살 사람은 산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전기차도 캐즘에 빠져 있다 그러는데 그건 더 할 거예요. 스마트폰 200만 원인데 스마트폰은 다 사지 않느냐.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보급될 때는 우리가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어떻게 샀냐면 통신사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할부로 샀어요. 근데 여기도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큰 폭으로 다운되지 않는 한 지금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이 한 6, 7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 정도 하나요? 저는 사실 최신 안 모델은 가봤습니다. 좀 더 비싸. 조금 더 비싸고. 7, 80만 원. 7, 80만 원 하는 걸 그 정도 가격대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보급화되긴 쉽지가 않다.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참 VR 시장에서도 고민인 게 가격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랑 비슷하네요. 가격은 내려야 되고 컨텐츠는 올려야 되는데 컨텐츠는 사실은 이게 대중화가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고 아직은 뭐 그런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지럽다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여기도 캐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 제이스님은 써보셨는지 자료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휴대폰 꽂아가지고 쓰는 그 제일 간단한 형태의 헤드셋. 갤럭시용으로 네. 그걸 옛날에 한 5분 정도 써봤고요. 5분 정도. 4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 제페토인데 이거는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네이버 제페토 그 메타버스 서비스에 네. 기웃거린 적은 있어요. 내가 투자자라면 이런 거는 한번 써봐야 된다. 그런 마음에 들어갔는데 아바타, 그러니까 계정 생성하고 아바타의 ODP라 그러는데 제가 40을 앞둔 나이로 그 아바타를 꾸미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헐벗은 채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어디에 헐벗은 제 그 아바타 제페토가? 계정이 홀로 이제 알겠습니다. 정적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두 분 다 적극적으로 안 쓰셨다는 뭐랄까요 기저에는 역시나 컨텐츠의 부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다른 경제 방송에서도 이 VR, XR을 가지고 무슨 뭐 메타버스 현실을 들어가서 거기서 주식 강의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이런 제페토 같은 서비스를 내놨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냥 유튜브 보고 채팅창에서 채팅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것도 이제 사업을 접게 됐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걸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뚜렷한 해답은 아무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대학생 때 네. 저희 학교 신설 건물에 메타버스 연구실이 새로 생겼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있어요? 있을걸요? 그래요? 네, 제가 졸업하기 전에 메타버스 세계에 있어가지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연구실 화학약품 같은 거 쓰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상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고 조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끼고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연구실이 마련되어 있긴 했었는데 저도 그런 거 외에는 딱히 이거 좀 기막히다 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약간 쓰는 데서는 확실히 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뭐 공사장이나 산업이나 뭐 건설이나 이렇게 3D 뭐 블루프린팅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쓰이는데 박재영 차장님한테 이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을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상 공간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거 분야별 매출 보면은 뭐 동영상, 헬스케어, 엔지니어링 뭐 이런 등등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쓰나요? 현실적으로 안 쓰죠 이제. 현실적으로는 안 쓴다.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 때 저런 것들이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메타버스에서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현타가 와요. 저희 사장님이 이게 요런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보면 고객들 수상한 뭐 모의 투자 대회나 이런 거 수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상장 받고, 그다음에 어떤 대학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졸업식도 메타버스로 했다. 그 단축키 잘못 누르면 춤춥니다, 막. 세레머니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 익숙해진 어린 세대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에서는 한두 번 이벤트성이지 이걸로 한다는 건 약간 현타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22년, 2023년도에 그런 행사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났다가 지금 싹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사람들 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걸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돈도 안 들고 그럴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 회사는 그렇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네이버의 제페토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또 비용이 듭니다. 약간 현타도 오고 비용도 들고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지금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렇게 돼서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많이 늘어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실익이 있어야 된다. 실익. 실익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사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좋다던가 그다음에 아니면 고객을 뭐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요인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익도 없고 효과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업체들이 많이 조금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약간 그런 데서는 많이 쓰이더라고요. 막 우주항공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돈이 물리적으로 좀 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산업계나 혹은 뭐 의학계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 뭐 방산 분야 이런 쪽에서는 쓰이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어떠세요, 알머니 제이스님도 약간 뭐 실제로 쓰이는데 어디 쓰인다 이런 거를 뭐 들어보시거나 혹은 보신 게 있는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억에 남는 사례가 그 스타트업 중에서 직방 있죠. 부동산 관련된 스타트업 직방 같은 경우에 2021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이제 그 절정이었을 때 아예 이 가상 공간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상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괜찮고 생각보다 일이 잘 되니까 그 소마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만 보시면 왼쪽이 보면은 네. 이제 그 직방에서 개발한 소마인데 메타버스 말하자면은 업무 공간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만든 것들은 그거를 다른 사람도 필요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좀 더 제일 최근 사례에서 약간 저는 좀 관심이 생겼던 게 이 롯데 계열사에서 만든 그 칼리버스라는 칼리버스 서비스인데 저는 이거는 콘텐츠에 대한 그 리뷰는 뭐 그렇게 막 인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그래픽이 좋아요. 그러니까 2021년과 지금 2024년에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은 그래픽 퀄리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된 게 아직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제페토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 같은 어른들이 가서 쓰기엔 약간 민망한 그래픽 퀄리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거의 그 뭐 게임 엔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사에 정말 가깝게 그래픽 구현된다면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른쪽이 롯데 이노베이트에서 개발한 칼리버스라는 건데 거기 딱 접속하면은 여의도만큼의 면적의 여러 가지 맵들을 실제로 그 안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 엠믹스나 뭐 JYP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눈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걸 직접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네. 단점으로는 그런 화려한 공연이나 쇼핑이 끝나면 뭐야 이거 애매한 그냥 길거리에 그냥 돌아다니는 그거 빼고는 없는 거죠. 애매한 게임 같네. 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놀긴 놀아서 와 하는데 근데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요거 보니까 확실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행 좋아하니까 네. 전 세계를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 이제 북극이나 뭐 어디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구글 어스 VR 맵으로 볼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VR을 쓰면은 실제로 거기 간 것 같은 이런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개발되면. 뭐 저는 아니에요? 안티 메타버스입니까 오늘 컨셉이?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가야 될 방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가는 것과 물론 이제 자율적이라는 건 있겠죠. 저도 이제 여행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해서 다큐멘터리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저기는 저런 생활을 하는구나. 근데 현지 생활을 보는 것과 거기서 메타버스를 보는 것과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는 것과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이게 이 메타버스가 실패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저기 가서 보면 되는데 가서 본 것과 다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효용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뭐 냄새까지 막 나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바람도 불고. 근데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게. 우리 이제 메타버스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싸이월드거든요.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왜 잘 됐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싸이월드. 그냥 홈페이지에 누가 와서 방문록 남겨놓고 내 사진 보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X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휴대폰이 나오면서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는 막 필름 카메라 찍고 인화해야 되고 현상해야 되고 스캔해서 올려야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싸이월드가 굉장히 큰 붐을 일으켰거든요. 그렇죠. 그게 메타버스 현실이어서 그 친구가 내 싸이월드에 와서 나의 세계를 보는구나 이건 아니었어요.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커졌었던 거고 이번에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급부상하게 된 2000 팬데믹 기간에 급부상하게 된 요소를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들어봤는데 네. 첫 번째는 팬데믹. 우리가 어디 가지 못하니까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소통하기 위해서 답답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게임이 굉장히 맞아요. 게임 산업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같이 게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온라인 상황에서 만나고 게임에서 만나고 같이 게임을 하는 거. 여기 플러스 알파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NFT가 부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블록스는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었죠. 그게 게임을 만들고 거기서 사용하고 그게 만약에 개발자한테 돌아오면서 돈이 되고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돈으로 교환을 해주는 그런 것들. 경제 생태계. 그렇죠. 그다음에 위믹스 같은 거. 위메이드가 위믹스라는 NFT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을 하면서 위믹스를 벌면 그거 가지고 NFT 이제 가상 화폐로 교환해주고 그걸 현실의 돈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모여지면서 굉장히 큰 버블을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팬데믹이 영원할 것 같았고 그러면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게 정말 돈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주가에 반영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로 돌아온 거죠. 이게 NFT가 급락하고 유동성이 빠지고. 그렇죠. 네. 약간 현실을 딱 돌아와 보니까 메타버스가 현실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을 메타버스에서는 조금 갖기가 아직은 역부족이구나 이런 거를 좀 체감한.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얘기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거를 오늘 저희가 왜 갖고 왔냐면 사실은 요 VR, AR 헤드셋 이러면은 사실 메타 퀘스트가 거의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메타가 프리미엄 VR 헤드셋 개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냐? 애플 비전 프로 보니까 너무 안 팔린다. 애플 비전 프로가 목표가 30-40만 대, 크게 보는 데는 50만 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팔린 거를 보니까 10만 대 팔렸습니다. 네, 2분기에 10만 대, 3분기에 2-3만 대 예상. 요 정도.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이거 프리미엄 헤드셋을 개발하더라도 저꼴 날 수 있겠다. 비싸게 팔아도 컨텐츠 없으니까 아예 안 팔리는구나라는 생각에 개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메타버스 산업에 손댄 국내 기업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넷마블, 싸이월드, 컴투스, 넥슨 이런 애들도 일단은 손을 좀 뗐습니까, 기업들이? 그렇죠. 일단 21년에는 이게 큰 돈이 될 것 같아서 다들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나면서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철수를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박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돈을 벌어야지 그걸 계속 파는 건데 이게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사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손을 뗐고 실제로 박 차장님 요 지금 메타나 뭐 이런데 VR 헤드셋, AR 안경 매출 보니까 이게 또 뚝 떨어진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2021년, 2022년까지 괜찮았는데 뚝 떨어져요. 실제로 기업에서도 하드웨어 파는 데서도 저렇게 좀 체감을 하는 겁니까? 일단 메타가 이렇게 손을 뗀 이유는 손을 뗀 건 아니죠. 이제 고사양 헤드셋 개발을 좀 중단한 이유는 작년에 5조에서 6조 영업 손실이 났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사실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아이폰 다음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 프로인데, 왜냐면 다른 데서 돈 벌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까먹어도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죠. 메타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돈이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타가 인공지능 한다고 HBM을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이는 기업. 그러니까 거기서 몇십 조가 들어가는데 여기 개발해서 막 5조, 6조씩 까먹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돈이 뭐 무한정 많다라고 하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지금 당장 돈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중단을 해버린 거고, 뭐 애플도 공식적으로 뭐 중단이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비전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봤을 때 이게 조금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작년에만 메타 한 1년에만 한 20조 원씩 까먹으니까 저걸로 이걸로 해. AI 칩만 사도 몇 개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하죠.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국내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 쪽에서는 조금 규모를 줄이고 있다. 근데 아까 차장님께서 메타버스가 잘 안 되는 게 아직까지는 실익이 안 나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AI는 계속 수요가 탄탄하게 있잖아요. AI? 네, 만약에 메타버스에 AI가 들어온다면 메타버스의 사업성도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AI 함께 한다면 작가님께서는 메타버스의 전망, 사업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AI도 그렇게 좋게 안 봐가지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메타버스든 AI든 그 전에 빅테크들이 만들었던 그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든 모든 플랫폼은 결국에는 그 안에 휴먼 스토리가 채워져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요. 휴먼 스토리. 네. 휴먼 스토리가 필요하구나. 인스타가 사진을 올릴 수 있어서 대박이 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뭐 당연히 빅테크의 미래는 걱정 안 합니다. 걔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이런 돈을 써도 돼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1년에 메타버스에 너도 나도 뛰어들 때나 지금 AI에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돈을 쓰는 게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판단 때문에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 네. 그래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에이 거기 다 똑똑한 사람들 모여있는 하버드 나온 사람들인데 그 남들이 다 하니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10년을 넘게 하면서 네. 느낀 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뭐 현명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에 그 비전 프로가 실패를 한 게 가격 어떤 책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약간 나이키가 했던 실수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게 저희 저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 오프라인 경험이 아니라 이제 그 커머스 쪽으로 전략을 확 이제 옮기면서 네.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떨어졌잖아요. 네네. 지금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애플은 브랜드 충성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싸게 해도 그 애플의 팬들이 알아서 사줄 거야. 그렇죠. 약간 이런 안일한 좀 판단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비전 프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46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 460만 원을 우리가 팬심으로만 쓰려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팬이어야겠어요. 쉽지 않죠. 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만약에 400 얼마를 들였다면은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것들을 이제 내 원하죠.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나마 AI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비해서는 초기 진입을 위한 가격대가 좀 낮아요.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얼마씩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낮추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이게 AI를 능가하는 하나의 산업 모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AI랑 메타버스를 연결했을 때 좀 좋아 보인 건 아까 말씀드린 그래픽. 그래픽. 왜냐하면 그래픽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는 그래픽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뭔가 랜덤적인 환경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이제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AI가 어느 정도 좀 메타버스의 사실감을 높이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아,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맵도 필요하고 이미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공간이 필요하니까 AI를 도입해서 그거를 랜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는 같이 좀 융합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서 NPC라고 그러나요? 그 네네. 가상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니는. 지금은 게임하면서 그런 가상 캐릭터들 만나면은 되게 이상한 동문서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AI가 접목이 되면서 그런 가상 캐릭터들이 더 현실적인 인간 감각을 부여받는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매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족 게임 심즈라고 있거든요. 심즈. 네. 가족끼리 뭐 남자 여자 만나서 아이 만들고 또 가족 만들고 이 심즈가 있는데 네. 그거 NPC에다가 NPC 2개를 놓고 AI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살게 해보니까 진짜 인간이란 동일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둘이서 만나서 호감 있는 사람한테 말도 걸고 거기서 이제 아이도 낳고 가족도 꾸리고 누구 또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NPC가 AI를 넣어놓으니까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뭐 지내더라. 그래서 약간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NPC를 AI화 시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리얼하게 뭔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한테 VR을 쓰고 카메라가 여러 개 달려 있으니까 AI를 거기다 도입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고 딱 봤다가 차장님 얼굴을 딱 이렇게 하면은 아 오늘 컨디션, 혈색, 안색, 지금 뭐 심박수. 기분, 심박수 이런 거 딱 나타나면 조금 더 유용하지 않겠어요? 아 글쎄요. 제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AI 도입해서 이런 정보들 아 저 물건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딱 찍었는데 앞에 아 저 카메라는 어디 브랜드에 얼마다 이러면 딱 나오고 이런 거 편하지 않겠어요? 저 안경 저 명품인데 짝퉁이구나. 약간 브랜드가 약간 꾸겨졌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대한 활용성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10년 전부터 나왔었죠. 저희 구글 글래스가 아마 개발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구글 글래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AR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여기 건물을 보면 건물 안에 병원을 딱 보면 그 병원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법적인 문제로 진행이 아마 중단됐을 거예요. 법적인 문제로 중단됐고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었을 거고 이런 메타버스의 AI가 도입돼서 뭐 좋은 점도 굉장히 많겠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하는 기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이슨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안에 휴먼 스토리 굉장히 중요한데 그 휴먼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전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그 메타버스 세계 중에 하나가 로블록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네. 이런 건데 저는 사실 적응이 안 돼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를 가끔 하거든요. 엄청 하잖아요 애들이. 네, 로블록스랑 마인크래프트를 엄청 해서 저도 가끔 하는데 일단 저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나이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지럽고. 저희는 뭐 조이스틱 세대니까. 저희 오락실 가서 이렇게 딱딱딱딱 하던 그렇죠. 그런 올림픽하고. 세대에서 너구리하고. 그렇죠 너구리.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블록스를 하던 세대가 20대, 30대가 돼서 거기에 비용을 지불할 정도, 그 정도 시간이 되어줘야 이게 어느 정도 수익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같은 기술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롯데월드에 34배 되는 그런 거를 보고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뭐 애매할 수 있다. 현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도 어렵다. 있다라고.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그냥 누가 설명해 주는 걸 들었을 때는 그럴듯하고 굉장히 우아하지만 실제로 신기한 것 빼고는 실용성 측면에서는 아직은 갸웃하는 측면이 훨씬 더 많이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AI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스토리에 우아하는 신기한 하나의 요소만 늘어날 뿐이지 실제로 이걸 어떻게 쓸 건데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AI가 들어가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투자 관련된 얘기들도 안 할 수가 없는데 투자 매력도가 메타버스 관련주에는 사실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지. 투자. 네, 작가님께서는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들어가 보시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인 게 네. 원래 뭐 전기차도 네. 비트코인도 네. 남들 다 옆집 아줌마 아저씨 막 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투자하려고 그러면 물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네. 메타버스가 10분의 1 토막 났을 때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럴 때가 가장 기회 아닐까. 코를 왜? 네. 그 제가 자료화면 하나 가져왔는데 네, 자료화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제일 확실한 어떤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로블록스 실적을 봤더니 그냥 펄해요, 시펄해요. 그러네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아직. 로블록스가.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뭐 다양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파랭이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 빨갱이만 상대하는. 네, 저는 파란색이 있으면 일단 안 봐요. 아, 그래. 네. 어. 마이너스 찍혀 있다 그러면 일단 전 건너뜁니다. 그렇군요. 근데 로블록스 지금 보면은 최근 몇 분기 동안 돈을 번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로블록스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됐든 일단 실적이 흑자가 나면 그때 봐도 늦지 않다. 네, 바로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관점으로는 아예 지금 안 보는 게 좋다. 이게 뭐 나중에 조금 잘 된다 싶을 네. 때 그때 들어가 늦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 실적 없이 꿈만 가지고 주식이 오른 경우도 있는데 메타버스는 자기 차례는 이미 지났고요. 아, 지금은 다들 바이오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메타버스로 볼 그 관심을 볼 어떤 여력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은요? 뭐 아까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그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진 게 한 100개다? 그 중에 한두 개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98개는 많이 떨어진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상상이 싫고 기억하기 싫어서 그냥 기억에 지워진 것 뿐이지. 아, 이거 그때처럼 뭐 비트코인처럼 많이 떨어졌으니까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그러면 그 산업의 미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굉장히 붐이 일었을 때의 위메이드라든지 하이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개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들리고 있잖아요. 몇몇 기업들은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가 아니면 다 죽어 라는 게 아닌 이상 굳이 죽어있는 거를 기업들도 살릴 이유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올바른 방식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언젠가는 올 겁니다. 언젠가는 뭐 크게 오고 할 건데 그게 돈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돈이 될지와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 나오면 존중님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메타버스는 성인 사업으로 발전이 이미 많이 되고 있다. 근데 뭐 비디오도 그렇고 고화질 블루레이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다 초기에 딱 나왔을 때 그쪽에서 이제 먼저 산업을 딱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커머셜이나 이런 걸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네. 차마 할 수 없는 얘기였네요. 아, 그러니까 회사 타이틀을 달고 나오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다 아니, 알고 회사 계신 타이틀 거. 아니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산업의 성장이니까 모든 산업이 다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한마디 들으면서 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잖아요. 알머리 제이스님은 가상현실도 결국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쳐다보지 말자. 박정 차장님은 과도한 기대 이렇게 5글자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가 이 MR 현실, 이 VR 그런 개발을 좀 중단했다는 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펼쳐봤습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투자의 관점으로 돌아오기를 좀 산업이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맛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맛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첫 번째 리포트 바로 KB증권에서 준비한 2025년 버블랠리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에 네. 버블, 그럼 주식시장에도 버블 이렇게 찾아올 수 있나라는 생각을 리포트를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자산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을 만큼 급등하는 걸 버블랠리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년쯤에 이 리포트에 따르면 버블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왜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페드가 네. 시장에 주기로 한 것으로 이분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B컷이죠.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금리 인하를 과감히 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을 두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일단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6개월 뒤에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 효과가 있으니까 경기가 지금 좀 내려가고 있으면 다시 경기를 받치는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데도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 오른다 치고 금리 인하 효과는 지금 안 나타나고 내년도 봄에 나타나요. 근데 지금도 올해 한 100bp 금리 인하 한다고 지금 잡혀 있고 가이던스가 내년에 또 100bp 하잖아요. 그럼 네. 내년에 금리 효과가 나타나는 그 시점, 내년 봄 정도 됐을 때도 네. 금리 인하는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적정 금리 레벨보다 아직 높기 때문에 한다는 명분을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임팩트는 이분이 보기에는 그것이 결국은 지나친 그 과잉 완화, 네. 금리 인하를 너무 많이 해서 많이 과잉 풀어줘서. 완화로 그 유동성이 되고 그걸로 인하면은 결국은 긴축이 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경기 상승으로 이어져서 버블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버블은
결국은 나중에 깨진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그 버블을 시장에서 원하거나 네.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임팩트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빠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가 계속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뭐 1, 2년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빨리 올리지 못한 파월이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빨리 내린다는 거잖아요. 빨리 내리는데 멈춰야 될 때가 있는데 또 그 생각보다는 내리는 게 계속 내리면은 네. 지금 시장은 100bp가 아니고 더 많이 내려가서 내년에 뭐 2.75% 이하까지도 내년 말에 이하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뜻대로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가 나중에 올라오는 것도 걱정이겠죠. 나중에 인플레 올라오면 버블대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버블대가 깨지기 전에 금리 인하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가면은 경기 부양 효과가 시점이 확신해지는 그 시점에도 금리 인하의 효과는 결국 과잉 완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5년 어느 시점에는 버블로 인한 랠리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물 경제의 임팩트가 어떻게 미칠지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그 이후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막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장은 원래 버블 깨지고 올라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거를 역사적으로 봤던 그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던질 수는 있겠죠. 사실 저는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살짝 의문이 들었던 게 네네. 이번에 비컷 이후로 고용 냉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이제 실업률 관련해서도 지표를 좀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조금씩 나빠진다.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해버리니까 이게 많이 풀어져서 나중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아마 여기는 다 얘기 안 했지만은 네. 정권이 바뀌고 네. 그 정권 입장에서는 빨리 결과를 놓고 싶을 때는 금리 인하를 가속화를 냅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가 다시 부각되는 게 뚜렷하면은 금리 네. 금리 인하 못 할 겁니다. 근데 인플레가 잡혀서 그 인플레가 낮다는 그 기조를 하면은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움보다 이렇게 높아지지가 않네라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좀 조심해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존이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잡혔어요. 그러니까 고용을 언제든지 갑자기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실물 경제는 이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임팩트를 받고 있어요. 이게 절묘하게 되면은 그러면 버블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로 모든 태스크가 없어진 게 아니고 더 중요한 태스크가 앞으로 날 수 있고 버블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버블이 길다는 얘기는 아니고 잠깐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1, 2년 그렇게 일어나면 사실은 나중에 인플레가 됐던 나중에 그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거나 그런 랠리가 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후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후과는 2, 3년 뒤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임팩트는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향유하겠다는 사람 많다 보면은 그러면 정부나 아니면 정책 당국자가 그 실기할 수 있다. 적절하게 플로우를 가져가야 되는데 오버하게끔 과잉 완화로 인한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럼 시장에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리포트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왜 벽을 지세요? 선을 딱 항상 그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제가 무슨 이거를 예측한 것처럼 되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년에 FOMC 흐름까지도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눈치 게임이 좀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한 줄평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줄평은 과잉 완화에 의한 버블을 납득이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거나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한다면 네. 그 효과는 생각보다 내년까지 안 갑니다. 더 일찍 올 수도 있나요? 주가는 그걸 일찍 반영할 수도 있어요. 선반영할 수 있다. 그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아, 조만간 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주식의 업사이드가 단기적 세게 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오히려 불기둥이 확 올라올 수 있다. 미리 그걸 베팅을 미리 할 수도 있거든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식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금리 인하가 50bp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11월이나 12월에 금리 인하 한 번 더하길 바라거나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 입에 한 번 더 하면은 경기 침체를 빌미해서 하는 거니까 안 좋다고 해석을 저도 하고 있지만 또 몰라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것이 버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절묘하게 해석해가지고 장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누가? 미국 계신 분들이. 그러면 한국장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네. 한국장이 그거만큼 버블만큼 쫓아갈지는 또 다른 우리 내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더 막 듣고 싶은데 빠르게 네. 넘어가 보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정리한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요. 네.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그만큼 네. 바이오나 자동차주로 빠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예전만큼 반도체의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업체들의 하반기 수요 전망 자세하게 다시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NH투자에서 반도체 리포트를 적었는데요. 그 대만에 갔다 왔나 봐요. 대만의 투자자들 투자자가 아닌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 또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반도체하고 관계되는 서버 업체들이라든지 뭐 PC 업체들 이렇게 만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대만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네. 거기서 취할 이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좀 희한합니다. 인디안 서머 같은 레거시의 시간, 잠시 숨 고르는 시간. 많이 이상하죠. 인디안 서머가 뭐죠? 그 가을에 되게 맑은 하늘이 잠깐 찾아오는 기간을 알고 네. 있습니다. 추워져야 되는데 네. 잠깐 좋은 거잖아요. 희망. 뭐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레거시가 그 꼴 났다는 얘기죠. 레거시라는 것은 뭐죠? HBM 말고 네. 일반적인 PC나 스마트폰, 서버 일반적인 거 HBM 아닌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국의 경제 이슈인지 뭔지 포함해서 경제 이슈 포함해서 중국의 그 PC 업체나 휴대폰 업체가 미리 반도체를 땡겼었기 때문에 오히려 8월 달 들어오면서는 수요가 안 좋다. 그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데 저항을 받는다. 이런 게 해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유시에서 주가가 빠지고 실적의 전망이 낮아진 거잖아요. 네. 비슷한 시기에 이분이 대만 갔다 왔는데 보니까 대만에 그 많은 PC 업체, 스마트폰 업체, 서버 업체 있는데 여기 스마트폰 얘기 안 했습니다. AI 서버도 있고 디자이너 PC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레거시 제품에 대한 거는 그래 수요가 잠깐 기다렸지만은 사실은 안 좋네라고 인정한 거예요. 희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메모리 형화, HBM 말고 네. HBM 관련되는 건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는 HBM보다는 일반적인 레거시잖아요. 삼성전자가 더 영향을 미리 받았는데 지난주까지 단기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심리는 부정적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너진다고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공급이 왕창 늘어나는 사이클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이고 그래서 숨 고르는 시간이라고 좋게 해석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요는 더디고 공급은 왕창 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이분 말대로 이것이 단기적이 끝나기 바라는데 네. 주가적으로 보면은 3분기 실적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4분기 전망이 다시 틱합 올라가야지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도 타 방송에서 여러 가지 방송도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반도체 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고 모건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모건은 그거는 한 개 맞고 한 개 맞을 수 있고 한 개는 완전히 틀렸다 보는데 한 개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지금 4분기 앞두고 있죠. 4분기 네. 들어가고 있고 혹시 연초 이게 물론 비수기거든요. 그때 레거시의 안 좋은 영향으로 원래 이익의 전망이 100이었으면 이게 네. 80이건 90이건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다른 사람 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걸 모건이 좀 강조하고 그걸 여파를 내년 전망 심지어 26년까지 전망을 아주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는 몇 개월 사이에 분기 사이에 실적이 레거시로 해서 내려가는 그 임팩트는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친구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네, 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AI 자체가 수요가 전혀 온디바이스 AI 이런 게 안 돼서 내년도 이맘때, 내년도 3, 4분기 이후에도 엄청 더 나빠져서 수요가 미국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내후년의 실적이 내년도 실적의 10분의 1을 날 수 있다는 그 전망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에 하고 나서 바닥은 일단 잡았다고 보는 거고 바닥 잡기 제일 좋은 소식은 HBM의 AI가 그나마 탄탄하잖아요. 네. AI보다는 일반적인 레거시보다는 하이닉스가 먼저 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빠진 주가 다시 회복하는 게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고 삼성은 레거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이런 패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쳤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이 딱 바닥이고 4분기 실적 때 살짝 올라가 주면 훨씬 더 희망적인 거고 무엇보다 AI 수요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소비자도 그 관련된 주식이 먼저 올라가는 거죠.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그런 식으로 천천히 회복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이 진짜 바닥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변곡점은 이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아침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되기 때문에 네. 그때 보고 약간 반락할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때가 중요한 임박한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마이크론 실적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터닝 말씀해 얼빈지 주시는 일단 잠깐 한번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그럴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다시 사들여갈 수 있다. 반도체 하이닉스부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는 워낙 잘 알고 계신 분이라서 저도 되게 솔깃하면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주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레거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주가는 미리 바닥을 쳤으니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이닉스부터 네. 조금씩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다룬 조선 산업 리포트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조금씩 이쪽 업황은 반등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선은 수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 수주의 좋은 흐름이 하반기까지 쭉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조정 받았을 때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이 그 최근에 컨테이너 수주를 좀 많이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하는 그쪽에 발주가 많아가지고 네. 많이 가져갔어요. 생각보다. 그게 빌미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소 파업 이슈적인 거 그것도 네. 파는 말에 있어서 그것도 영향이 있어갖고 아무래도 오르는 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많이 주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안 나쁠 수도 있어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네. 그 밑에 3호중공업이 있는데 그쪽에 예전에 받은 오도가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 리포트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우리 다올투자증권의 9월 20일 날 리포트에서는 탑픽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눈에 띄고요. 어쨌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만은 3분기 전망에 대해서 나쁜 거는 반영이 돼 있고 그 중국발로 중국의 업체들한테 컨테이너가 대량 발주돼서 한국이 좀 덜 가져갔는데 다시 한국을 즐겨 찾는 그 건조를 하는 단골들이 연말까지 수주를 올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수주가 들어갔다 나갔다 했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로그의 길이가 3년 플러스 알파라면 단기적인 건 그렇게 의미가 없고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대형 수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컨테이너고 카타르 LNG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분은 이 그 다올투자증권의 조선 리포트 쓴 이분은 네. 조금 더 장기적인 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리포트의 업사이드, 목표 주가 업사이드를 얘기할 때 26년을 얘기합니다. 26년. 물론 우리가 조선 말고도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수주하는 거는 28년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2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10배 전후밖에 안 되고 네.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 같은 경우는 ROE가 2년 뒤에는 뭐 10% 후반대, 다른 애널리스트 10% 중반대 보고 있는데 북밸류가 1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 회사 보더라도 좀 장기적인 주식을 보면은 업사이드가 충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나 그 밸류에이션을 본다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실적도 그렇고 어트랙티브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더 좀 볼러타일하지만은 좀 알파를 원한다면은 이분의 두 번째 선호주인 HD 현대미포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은 그런 것도 두 번째 정도의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밸류에이션이 26년 기준으로 따르면은 여전히 싸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나 카타르 쪽 선에 대형 수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가 충분하고 네. 리포트에서는 두 가지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또 추천으로 잡아줬으니까 흐름을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게 네. 3분기에 일어날 만한 악재들은 이미 주가가 선반영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리스크 요인들은 추가적으로 더 없을까요? 그래도 실적은 나와봐야 알아요. 정확히는 왜냐면 반도체나 이런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네. 계절적으로 보통 이제 3분기가 우리 7, 8, 9월이었잖아요. 네. 추석도 있고 하니까 조업 일수가 좀 줄어요. 조업 일수가 줄었으니까 그 효과가 나쁘게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뭐 그런 거 안 좋은데 얼마만큼 우리 그 조선을 만들 때 그 강판 같은 가격이 중요한데 후판 단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후판 가격이 하락한 건 얘네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매치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한 거에 플러스 효과하고 조업일수가 빠진 네거티브 광고하고 어떻게 상쇄 내지는 보완되느냐는 것도 실질적인 3분기 실적의 전망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주가가 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직 높다고 생각하면 너무 서두른다기보다는 한 몇 차례 그 실적 나오기 전에 하고 실적 나온 직후에 확인하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분할해서 접근하시면 그것 또한 유효한 그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조선은 좀 호흡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단기적인 3분기 실적 4분기 이렇게만 본다면은 네. 많이 못 들어가실 거고
조정 받을 때 26년까지 밸류를 감안해 갖고 들어간다. 이런 분들한테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시장에서는 뭐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반도체가 오르고 하고 2차 전지가 오르니까 뭐 정신 없다기보다는 장은 조용한 것 같은데 어느 걸 사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데 그걸 단기적으로 플레이한다면 조선주가 앞에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거는 이 금리 인하의 확실한 추세는 제약바이오 맞고 그러니까 미리 많이 빠져갖고 올라갈 수 있던 반등은 뭐예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더 낮거든요. 그럼 그다음에 조선은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플레이하지 않는 분에 한해서 26년의 밸류를 좀 미리 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려는 반영이 돼 있고요. 3분기 실적. 연말에 대형 수주가 있고 26년까지 본다면 매력도는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불만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버블랠리의 전망 그리고 반도체와 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한 시 28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저희가 회의한 결과로는 양호하다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4,500억 던지고 있는데도 지수는 버텨주고 있고 오르는 종목은 또 힘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600선을 좀 지켜주면서 시장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면서 755선. 역시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이끌고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떨어지고 현대차는 좀 떨어져도 제약바이오와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쪽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나와 계시고요.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간이 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아니 오늘 그리고 일본 증시도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애매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장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 있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런 변수들을 앞두고 장의 흐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그만큼 미리 좀 매를 많이 맞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백 기간 동안 정말 강한 힘을 좀 보태줬던 쪽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제약바이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수급의 공백을 어느 정도 잘 메워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효성중공업 그리고 뭐 이제 전력기기 쪽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을 때 가장 좋았던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수급밸류 프로그램을 포함한 어떤 은행, 증권, 보험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많은 참여자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들보다 앞서 언급드린 전력기기 쪽 혹은 조선 쪽에서는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오랜만에 또 삼양식품과 같은 음식료 업종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수급 대비해서 괜찮다라고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지수와 혹은 지금의 반도체 IT를 생각을 해보면 남은 9월달 거래일수 그리고 10월 초까지는 조금은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요? 일단 뭐 국내 증시 이중바닥 찍고 이제 방향은 좀 돌리는 그런 흐름이고, 글로벌 증시도 뭐 보셨던 것처럼 신고가 흐름에서 뭐 전일 음봉으로 금요일 날 마감이 나오긴 했지만 예. 그건 이제 전고점 신고가 돌파 이후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흐름, 5일선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국장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수급 보시면 지금 뭐 일별 수급 동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쪽에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아무래도 섹터 단의 그 반도체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시작할 때 그럼에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던 게 결국은 매도세가 지금 뭐 섹터 단에서는 IT 쪽, 반도체 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섹터 개별 종목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매매할 룸은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월요일 장인데 오늘 방향을 시장이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헬스케어 쪽에서의 어떤 주도 흐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는 있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기가 붙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같은 거,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굉장히 거래 대금이 큼직하게 터지면서 시장을 좀 주도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신규주 하나 좀 움직이는 흐름, 그러니까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내용은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방향은 그래도 지수는 상승으로 잡고 있는데, 요 반도체 관련된 이슈만 조금 해소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시세 흐름은 괜찮게 이어질 가능성 높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낸 그 하이닉스 관련된 그 보고서가 뭐 경찰 조사도 들어갔다고 하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봤다라는 반대 의견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오늘 3% 반등을 해주고 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본질적인 문제가 계속 좀 기업 내부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힘은 좀 못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금투세나 마이크론 실적 이런 걸로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늘 시장이 그나마 개인들이 좀 사주면서 힘이 좀 받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수출 동향에서 디램 판매 좀 별로 그러니까. 안 좋게 나와가지고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뭐 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조금 좋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오늘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발제한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그런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발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이주연 대표님은요, 일정을 주목하자. 일정 관련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모멘텀, 이벤트 모멘텀을 주목을 한번 해보자라고 갖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런 일정들이 꽤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보여주신다면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요 일정대로라면? 지금 뭐
다양한 일정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뭐 뉴스라든지 모멘텀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대왕고래 자꾸 뭐 이야기 드리면서 뭐 테마주를 막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 장세, 실적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좀 지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이 안 가는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런 룸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 단기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장이라고 해서 뭐 마냥 손 놓고 있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고 모멘텀이 확실한 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관련된 부분들. 네. 뭐 원전도 결국은 이제 뭐 해외에서 원전 수주하는 그런 모멘텀 붙으면서 주가가 한번 시세를 줬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결국은 12월 달에 이제 첫 번째 빨대를 꽂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원전이 터지면 대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법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서 이 가스나 원유 이 자원이 나왔을 때 국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시행령을 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게 이제 아마 2차 전략 회의 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9월 25일입니다. 수요일이죠. 그래서 이게 금요일 날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정도 좀 눌리는 모습인데 요 모멘텀은 이거 이후에도 뭐 글로벌 IB에 대한 어떤 그 뭐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주가 흐름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2차 전지에서는 뭐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뭐 K 배터리 쇼. 예, 여기 나오네요. K 배터리 쇼. 그렇죠. 이제 저거 이제 진행하는데 사실 유럽 인터 배터리 할 때도 뭐 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에 저기서 만약에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저기서 불나면은 그럼 2차 전지주들 다 떨어지겠네요. 그럼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예, 당연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근데 되기 왜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네. 센티먼트가 이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불나는 거 아니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전고체 관련주들 가잖아. 삼성전기에서 전고체 관련주. 초소형 뭐 전고체 배터리 개발했다. 사실 삼성 SDI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삼성 전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금리 인하 기대감 하면서 2차 전지 수급도 좀 괜찮고 지금 바닥에서 좀 돌리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정이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좋은 섹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안 좋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5일에 뭐 한국국제 냉난방 공조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LG전자의 신사업 새로운 먹거리 해가지고 서버단에서의 어떤 냉난방 공조 이런 것들 최근에 주가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재명 그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갖고 이제 공판이 30일 날 잡혀 있어요. 뭐 또 이런 얘기하면 야 그럼 뭐 그런 거를 얘기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심지어 이건 이번 주도 아닙니다. 다음 주예요. 네, 다음 주인데 일단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뭐 조국 관련주들, 김동연 관련주들 이런 거 시세 한 번씩 줬다가 윗골 달고 밀렸거든요.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간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를 줬던 거고 그렇다면 뭐 이게 결론이 나올 때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우리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론 나오기 전까지 그 이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이 판결이 뭐 안 좋게 나와서 안 좋아졌을 경우에 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인물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아이디어로 이렇게 좀 삼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에서 자체 임상 3상 SC 제형했던 게 결과가 안 좋아갖고 알테오젠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알테오젠의 그 기술을 도입한 SC 제형 관련해갖고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그거 물론 뭐 이게 결과가 이제 임상이 종료되는 거지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일정이 잡히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 지금 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좀 섹터가 주도 섹터가 뭐 제약 바이오라는 섹터가 하나 있지만 다른 쪽은 약간 불명확한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공략 관점에서는 결국 정확한 일정, 명확한 일정 이런 거 잡혀 있는 것들 위주로 본다라면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좀 짧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거 말고도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 일정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와 관련된 뭐 정책,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41개 뭐 공약 이런 거 내걸었는데 네. 거기에 또 수혜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 뭐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찾아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게 지금 시장에서 아마 연말까지는 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요 일정 대왕고래 그리고 K배터리 국제 냉난방 공조전 이재명 선거법 뭐 알테오젠 뭐 이런 거 중에서 이벤트 하나만 딱 찝고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이벤트 딱 하나만 찝고 관련주 제일 유망하게 보시는 거 하나씩만 딱 얘기하고 뒤에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흐름을 보면 2차 전지 쪽에 저는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2차 않을까 전지에 싶고. 집중하자. 네, 일단 뭐 2차 전지 하면 오늘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뭐 전고체 관련한 이슈가 삼성전기를 통해서 나왔는데 일단 이게 지금 테마단으로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쪽을 좀 당겨주고 있음과 동시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독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내연기관차를 타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연기관차를 팔고 전기차를 사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저는 단기 반등에 좀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뉴스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여기서 메인 핵심은 단기 반등입니다. 질적인 반등을 뉴스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저는 이제 뭐 저도 2차 전지 공감을 하고요. 두 분 다 2차 전지. 네,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정이 뭐 이틀 남았기 때문에 뭐 오늘 정도 공략해서 내일 만약 시세 나온다라면 네. 파는 전략으로 해서 뭐 GS 글로벌 같은 경우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저평가된 기업이고요. 일단 테마 내에서도 기업 내용이 좋은데도 이렇게 싼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테마의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눌림 나올 때 공략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에 주목하자 해서 이번 주에 있는 일정들 쫙 정리를 해드렸고요. 참고해서 최근에는 뭐 이벤트 드리븐으로 이렇게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또 투자 전략 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발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잘 팔리는 K방산 더 가나 요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요. 방산 계속 10월 달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포인트 잡아야 됩니까? 10월 달까지가 아니라 저는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도 더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만약 하반기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를 좀 물어보시면 저는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산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현실적으로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히 방산이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수출 더 잘할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수치를 말씀을 드려보면 2019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산 수출 금액 자체가 4조의 이제 어떤 성과를 냈었거든요. 4조의 금액도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올해 벌써 20조가 넘어가는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어떤 성과보다 벌써 5배, 그것도 한 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올해 하반기까지의 어떤 합산 수치를 좀 보고 판단을 해보면 5배가 아니라 6배 가깝게 성과를 내는 그러한 모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기보다는 성과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LIG 넥스원이 이 천궁2를 또 중동 쪽에 수출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형이 있고 방어형이 있는데 지금 이 천궁2 같은 경우에는 방어 체계입니다. 네. 방어 체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공격형보다도 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단순히 중동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 우리가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폴란드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또 이쪽에 대한 관심도와 이쪽에 대한 주가 탄력은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산 쪽에 대한 관심도는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방산하면 세 기업 나오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이들의 이 증권가 레포트의 목표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TP가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 계속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증권가에서 TP 아무리 상향했다 하더라도 매도 나오면 어떻게 하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수주 잔고의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인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시는 거고요. 수주 잔고가 만약에 정체가 된다 그러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왜냐, 2021년도 2022년도가 아니라 이미 바닥권에서 많게는 뭐 수백 프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유연한 대응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괜찮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전고점 터치할지 이게 되게 그렇죠. 궁금하기는 합니다. 방산주 탑픽 하나하나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저는 이제 현대로템이 지금 최근 가장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만 받을까요? 뒤에 또 오장 공략주 있으니까. 네, 뭐 로템? 로템. 네. 로템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 저는 방산하면 저도 현대 로템인데, 로템. 저도 로템. 그렇죠. 저는 LIG 넥스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로템 그리고 굳이 넓혀 보자면 LIG 넥스원까지. 알겠습니다. 어우, 셋이서 딱 합이 잘 맞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K방산 요거는 뭐 김태성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반기를 넘어서 네. 수주잔고 따라서 내년도 초까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진짜 타이트하네요. 4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5장 공략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코츠테크놀로지랑 한국가스공사. 지난주에 저희가 코츠테크놀로지 누가 한 분이 했었는데 네. 누가 하셨었죠?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제가 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이주연 대표님 저 아니죠? 다른 네. 동명이인 아니고 네. 이주연 대표님이라고 그분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한국가스공사 코츠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주연 대표님부터 한국가스공사 투자 포인트는요 1,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정 잡혀 있기 때문에 기대감 살아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IB 주관사 선정까지 해서 제2 전략회의 뭐 요 관련된 이야기들 나올 텐데, 1차 전략회의 때 GS 쪽에서 사장님 들어오시고 포스코 쪽 사장님 오셔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깜짝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요구 이후에 2차로 우리가 이제 채굴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글로벌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 2차 전략 회의가 25일 날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안에서 시행령을 어떤 식으로 개정하겠다라는 게 잡히게 되면 그 시행령 관련된 부분들도 언론에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IB 주관사 선정 일정 또 잡히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가스의 수요는 겨울에 좀 높아지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죠? 판가 상승이 9% 정도 되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흑자 나오고는 있는데 요 흑자가 조금 더 스프레드 마진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뭐 테마주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주주고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가지고 있고 모멘텀도 좋고 실적도 좋고, 뭐 그냥 이런 종목들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45,5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잡고 분할 매수 한번 조정 나올 때,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7, 8% 정도 떨어지면 손절 치는 걸로 목표가는 6만 원. 뭐 네, 저점 자리 깨지면 손절하는.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 코치 테크놀로지 네.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용 인베디드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또 이제 방산용 인베디드를 하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시총이 작습니다. 이제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시총이 1,000억인데 현재 2분기 말 수주 잔고가 1,050억. 그러니까 시총보다 더 많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온 수주만 잘 쳐낸다라고 하면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좋은 시세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16,000원이라고 하는 최근의 전 저점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가 필요함을 제가 강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에 이제 베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22,000원이라고 하는 매물을 소화해서 저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목표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 구간까지 거래량이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최근에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숫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코치 테크놀로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방산 3사보다 이런 종목을 노리는 것도 더 확률이 높은 거 있어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사실 메인이 있고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새롭게 또 태어난 기업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메인 밑에 달려있는 부품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안과 기술력과 지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을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코치 테크놀로지 혹은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가격적인 위치가 더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치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장에 먹을 거를 노려보면 꽤 먹을 게 또 그렇게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잡아주고 있고 반등을 좀 노리고 있는 그리고 9월이 좀 지나가는 시점이라는 게 타이밍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 같아서 요거를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잘 살펴봐서 좋은 종목을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